배워서 바로 써먹는 한자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한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부동산 속의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관련된 낱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간은 한자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한자와 관련된 낱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란 물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동산이 아닌 것이다. 그렇죠? 동산이란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토지나 건물과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시작되는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자주 쓰면서 가끔 틀리는 낱말이 임대차라는 것이죠. 네, 임이란 것은 세를 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는 빌려준다. 그렇죠? 차는 빌린다는 뜻이죠. 돈을 받고 자기 물건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이 물론 임대입니다. 반대로 돈을 주고 남의 물건을 빌리는 것은 임차라고 하죠. 그런데 의외로 임차와 임대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시는 분들은 보통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복덕방에서 했죠. 자, 중개사라고 할 때는 이 중자는 버금중을 쓴다는 걸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걔는 가운데 끼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전세 대란이 있습니다만 전세라는 낱말과 전세 버스 어떻게 다를까요? 네, 우리가 부동산에서 말하는 전세는 전할 전자를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한다. 예, 전세는 일정한 기간이 있죠. 그래서 전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세 버스는 온전할 전자다. 온전하게 빌린다. 온전하게 자기만 쓰는 것은 전세 버스지만 부동산의 전세는 전할 전자를 써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것을 물론 전세라고 말을 합니다. 필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한 필지, 두 필지. 네. 자, 이것은 붓필입니다. 붓을 얘기하는 필이다. 네. 그래서 일필이란 말이 있죠. 붓을 한번 휘두른다. 일필휘지란 말이 있습니다만 일필이란 말은 붓에 먹을 다시 먹이지 않고 단번에 쓰는 것이다. 한번 먹을 묻히고 쭉 쓰는 것을 일필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한 줄의 글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것을 왜 필지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필지는 한 구에게 논밭이나 택지를 얘기를 하는데 토지대장이 있겠죠. 토지대장의 그 위치와 지번 그리고 면적, 소유자를 한 줄로 내리쓰기에 이것을 일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의 땅이다. 땅 수십 필지다. 평이란 말은 지금 우리가 미터법으로 그렇죠? 미터법으로 고치자고 하지만은 그래도 입에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덜을 얘기하는 덜평이다. 그렇죠? 그리고 지적의 단위로서 쓰인다. 토지 및 건물의 넓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인데 입체의 부피의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평은 일반적으로 넓이를 얘기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부피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용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평이란 말은 사실은 우리의 전통적인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가 아니에요. 이것이 땅의 넓이를 재는 단위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러한 의미를 부여한 그런 글자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서 쓰이다가 구한말에 우리나라의 조선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줄기자에 쓰이는 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이란 말 한번 살펴볼까요? 건폐율, 그거는 건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패자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패자는 덮는다는 패요. 덮는다. 그러면 건물이 덮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땅이 있습니다. 대지가 있다. 대지가 100제곱미터다. 여기에 바닥 면적 40제곱미터의 건물이 이렇게 여러 층에 올라갔다. 이랬을 때 건물이 덮고 있는 비율이 얼마냐, 그것을 건폐율이라 하죠. 단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킨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 다른 예외사항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 면적은 40제곱미터이므로 40 나누기 100 이렇게 되면 건폐율은 40%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용적률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적이라고 하면 부피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용적이란 말에, 이 적이란 말에 반드시 부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아니죠. 면적은 부피가 아니지만 이 적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면적을 허용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은 허용한다는 것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이다. 연면적은 여러 층수가 있을 때는 전부 합친 것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건폐율은 40%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이 3개 층이 있다 하면 12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120 나누기 100이다. 그러면 120%가 용적률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이 있겠죠. 그 단계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공이다, 착공, 시공, 완공, 준공. 그렇죠? 기공이다. 기공이라는 것은 기는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기. 이거 달릴 주자입니다. 달려간다. 달려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일어날 기가 된다. 공사를 일으킨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이제 착공은, 착은 도착했다. 붙을 착이다. 자, 뜻이 좀 상반되는 그런 뜻이 있죠. 착은 이렇게 붙을 착이다. 그래서 이제 공사에 들러붙었다.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공은 베풀시다.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모방자를 쓰죠. 네, 이렇게 해서 어조사 야를 붙이는 시공이다.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시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완공은 물론 완성한다, 완전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완전하다 해서 이렇게 진면자 안에 어떤 원자를 쓴다. 네. 준공이 좀 어려운 글자입니다. 마친다는 마칠 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자에 위에 이렇게 윤자 모양을 쓰고, 그리고 천천히 글을 걷는다는 뜻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준공이다. 자, 이렇게 해서 대략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공사의 기본 순서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공은 첫째 기공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물론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 착공이라는 것은 이제 공사에 들러붙는다는 얘기인데,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므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착공 신고서를 내고 특파기를 한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공사를 실시한다. 그것이 시공이다.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지 않겠죠. 도면대로 한다. 도면대로 시작한다.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작 단계가 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완공 단계냐, 준공 단계냐. 완공이라는 것은 공사가 작업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작업이 완성되었다. 그러면 끝이냐? 그렇지 않겠죠. 준공 단계는 지자체나 시행관서의 준공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자 쉬운 글자도 있고 어려운 글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한자를 쓰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한자를 읽을 수는 있어야 된다. 모든 한자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이러한 뜻의 한자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난 놓고 기역자를 모르는 것과 진배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부수자부터 그리고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는 한번 정성 들여서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